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치입니다. 더 뮤즈 전시회 2부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시청하기에 앞서 아시죠? 무시작은 앙리 마티스와 함께합니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화가 앙리 마티스. 워낙 개성이 강한 화가여서 그런지 그의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자유롭지만 확신에 찬 선, 원시적이면서 강렬한 색채, 현대 미술의 시작, 색채의 마술사, 야수파의 창시자, 피카소의 라이벌. 그리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걸로 가장 유명한 화가지요. 하지만 행복한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그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티스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담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이제 마티스의 삶을 알아볼까요? 프랑스의 부유한 곡물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마티스는 식구들의 바람대로 법률가의 길을 걷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맹장염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주신 스케치북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요. 반대하던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존 러셀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반고흐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자기만의 화풍을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품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20세기 현대 화가의 첫 이름을 장식하게 된 마티스. 형태의 재구성으로 세상의 이목을 주목시켰던 피카소와는 달리 색채로서 감정을 표현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킨 마티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술에 입문해서 85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미술 작업에 매달린 마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술이란 고달픈 하루를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락의자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 근대화가 이수근, 살바도르 달리, 고흐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유명한 장 프랑수아 밀레. 그는 신분이 낮은 농부들을 그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숭고한 삶과 신성한 노동을 화폭에 담아내면서 현실 비판적이고 시대 저항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밀레의 판화집을 들고 갈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밀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814년 프랑스 서북부 노르망디 지방 그리시에서 장 프랑수아 밀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시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어요. 밀레는 어려서부터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겠죠? 그의 삶에서 농사와 농부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풍경을 그림으로 자주 그렸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그림 실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초상화가인 드무쉐가 랑글로아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장학금으로 파리 유학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파리에서 살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을 전시했던 전람회에서 여러 번 낙선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닉네임은 낙선의 대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린 인물 하나가 당선이 되면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지요. 미인화, 인물화, 간판 등을 그리면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다가 어린 시절 감명받았던 농부의 삶을 1848년 키즈라는 사람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당시 6월 혁명으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파리의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는 이 그림으로 농부 화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밀레의 그 유명한 이삭 죽기입니다.
원본에서는 말을 타고 하층민들을 지켜보고 있는 감독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뺀 것 같아요. 사실 평화롭고 경건해 보이는 이들의 삶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삭을 주어야만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가난하고 힘든 현실을 밀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그려냈지요. 해서 밀레는 정치적인 화가로 많은 오히를 받고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후 파리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요. 그것을 피해 바로 비종이라는 곳으로 1849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바로 비종에는 파리의 전염병을 피해서 모여든 화가들로 북적였습니다. 100여 명의 화가들이 모여들어서 바르비종을 화가들의 마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퐁테플로 숲을 그렸는데요. 그들과 밀레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밀레는 항상 인물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 그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으로 보실 작품은 이삭 죽기만큼 유명한 만종입니다. 따뜻한 노을빛 아래에서 수확한 감자 바구니를 사이에 놓고 기도를 올리는 농부 부부의 모습은 숭고하고 경건하며 평화롭기까지 하지요. 최근 이 작품은 달리에 의해서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가운데 놓인 감자 바구니가 가난한 부부의 죽은 아이 시체라는 설이었는데요. 최근 복원 작업을 위해서 엑스선 투시 결과 삼각형의 박스로 발견되면서 이 작품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지만 사실 여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밀레는 아무도 모르겠죠? 노동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밀레. 하지만 밀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사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미술에 있어 인간에 대한 측면이야말로 나를 가장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소박한 농부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밀레는 후에 인상파와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지고 갔던 것이 밀레의 판화지 복사본이었어요. 그는 씨 뿌리는 사람을 21번 그리고 낮잠을 90번이나 모사를 할 정도로 장 프랑수와 밀레를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 화풍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림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밀레의 원작과 고흐의 모사와의 차이점은 시청을 통해서 감상 부탁드리고요. 저는 고흐의 다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와 함께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었죠.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이 편지와 여러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앓았던 정신병을 30가지 정도로 유추해내고 있어요. 고흐는 성격이 까칠하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런 증상은 측도육 간질로 유추되고 있고요. 그가 권총 자살하기 직전일 때에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어지럼증과 환청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반기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 소용돌이 치는 나선형의 붓터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의사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증상이 메니에르 증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환청이나 이명이 들리는 메니에르 병은요, 현대과학으로도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는 환자 40% 이상이 우울증을 앓을 정도라고 합니다. 고객과 헤어지게 되면서 귀를 자르게 되고 귀 자른 모습을 붕대로 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고흐의 자화상 유명하지요. 이
이 그림의 해석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 의사들은 메니에르 병에 의해서 환청과 이명에 시달리던 고흐가 그것을 참지 못해 자기 귀를 자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대표하는 노란색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빈센트 반 고흐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센트라는 녹색 술과 친했는데요. 이 압센트는 알코올 도수가 70에서 8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술이었어요. 가격 또한 싸서 많은 사랑을 받던 술이었는데요. 압센트 안에는 테르펜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이 테르펜은 황시증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또 낳았어요. 황시증이라고 하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노란색이 두드러져 보이고 불빛이나 밝은 빛을 봤을 때 그 주변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낳았는데요. 빛 주변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증상을 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눈적인 어떤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시게 되면 별 주변이나 아니면 카페를 그린 그림의 어떤 전등 주변이 유달리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화법이 아니라 실제 황시증에 의해서 고흐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이에요. 암투병과 관절염 속에서도 가이즈를 해가면서 그림을 그렸던 앙리 마티스, 그리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질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해가면서 그림을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 그가 죽기 직전에 70점에 가까운 그림을 하루에 한 그림씩 그렸다는 거 믿기지 않으시죠? 아마 그런 여러가지 그의 인생을 알고 보게 되면 그가 마지막에 그렸던 이 그림 또한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테오에게 이런 말을 편지로 썼습니다.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제대로 그리고 싶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그려낸 이 별이야말로 그의 영혼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번 전시실은 아르누브 양식을 대표하는 알퐁소 무화의 전시실입니다. 19세기 후반 세기 전환기에 맞춰서 기존 예술을 거부하고 새로운 양식을 찾고자 했던 예술의 움직임을 아르누브라고 합니다. 알퐁소 무화의 스타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직관적이라서 아르누브 양식이라는 언어 자체가 나오기 전에는 무화 스타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무화 스타일의 특징을 두자면요, 표광을 연상시키는 원형 배경에 굉장히 장시적인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인공은 늘 아름답고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친 형식미에 치중했던 탓일까요? 아르누브 양식의 수명은 그다지 길지 못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그림들은 잡지책의 광고이거나 포스터의 경우가 많아요. 무슨 제품을 광고하는지는 그녀들의 손에 들린 것이 힌트가 되고요. 그림이 너무 예뻐서일까요? 벽에 붙여진 알퐁소 무화의 그림은 도둑맞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알퐁소 무화의 아름다운 그림 영상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뒤엔 알퐁소 모아가 겪었던 크리스마스 기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파리 어느 인쇄소, 체코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 알퐁소 모아.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당시 프랑스 최고 여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가 출연했던 지스몽더의 연극 포스터가 필요하다는 사장의 전화였지요. 모아는 많은 고민 끝에 당시 유행하던 가로 형태의 원색 포스터를 포기하고요. 자신만의 스타일이는 세로로 2m에 가까운 긴 형태의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쇄소 사장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요. 모아는 상실감에 젖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세라 베르나르가 알퐁소 모아의 그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한 겁니다. 그는 한순간에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세라 베르나르는 알퐁소 모아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녀의 연극 극단인 떼어페트 르네상스의 포스터를 비롯해서 무대 디자인 그리고 의상 디자인까지 6년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알퐁소 모아의 나이가 35이었는데요. 포기하기 직전에 사라 베르나르와 알퐁소 모아의 만남은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알퐁소 모아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업 미술가로 크게 성공했지만 한 사람의 순수 미술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그는 50세의 나이 그의 고향 보헤미안으로 돌아갑니다. 체코로 돌아온 그는 슬라브 민족의 역사와 종교를 담은 슬라브 서사시를 제작하게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무려 4m에서 8m에 달하는 대작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완성한 뒤 무하는 체코시에 이 작품들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는 프라하의 비투스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지폐 등 여러 영역의 재능을 발휘하다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퐁소 모아의 슬라브 서사시를 마지막으로 더 뮤즈 전시실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전시실 출구는요, 기념품 전시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저 시계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기념품 전시실까지 다 둘러보셨네요. 더 뮤즈 전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술사에서는 미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손으로 직접 그리는 승고의 미학이 있고요. 하나는 매체나 복제를 통해서 미학을 전달하는 시뮬라스크 미학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이 시뮬라스크 미학은요,
인상주의에서 미디어 아트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더 뮤즈 전시회는요, 시뮬러스크 미학의 시발점인 인상주의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인상주의부터 시작된 시뮬러스크 미학의 출발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설명이 미술 감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가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갓희였습니다.